우주는 정적이 아닙니다. 항상 진화하고 모든 방향으로 성장합니다. 우주는 확장하고 있고 과학자들은 거의 한 세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아냈어요. 일정한 속도로 확장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는 더 빨리 팽창해요. 그러면 별, 행성, 그리고 은하들 간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그 사이에 더 많은 공간을 남깁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주는 팽창하면서 더 차가워지겠죠? 빅뱅이 일어났을 때는 우주의 밀도가 훨씬 더 높았어요. 그리고 훨씬 더 뜨거웠죠.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가 식어가고 있었고 이것은 행성, 별, 그리고 다른 우주 물체들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과학자들 또한 이 사실을 알고 놀랐어요. 우리 우주는 실제로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에서 더 멀리 떨어진 우주 가스의 온도를 측정해서 지구에 더 가까운 젊은 가스와 비교했어요. 우주에서는 거리를 광년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더 먼 지역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과 같고 우리와 가까운 지역은 현재를 관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가스의 온도가 지난 100억 년 동안 10배 이상 상승했다는 걸 발견했어요. 현재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우주가스의 온도는 약 200만 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와!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중력이 작용하여 가스와 암흑물질을 함께 끌어당깁니다. 중력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것은 은하와 은하단을 형성합니다. 이 과정은 혼란 그 자체예요. 매우 혼란스럽고 이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은 가스가 가열됩니다. 우주는 137억 년 전에 형성되었을 때 매우 뜨거웠어요. 또 그렇게 뜨거워지면 어떡하죠? 과학자들은 상황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적색편이라는 걸 사용하여 우주가스를 측정함으로써 우주의 온도가 증가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우주 물체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고 싶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와 더 가까운 물체들은 더 짧은 빛 파장을 가지고 있어요. 물체가 멀리 있을수록 빛의 파장은 더 길어집니다. 이제 그 빛으로부터 특정 물체의 온도를 결정할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우주는 상당히 추운 곳입니다. 빅뱅으로부터 남겨진 빛은 CMB라고 불리는데 우주 배경 복사의 줄임말이에요. 매우 강력하고 강렬해서 온 우주를 빛으로 비추고 있어요. 물질을 현저하게 가열하는 유일한 겁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물질을 가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더 작은 많은 메커니즘이 있어요. 우주가 따뜻해지면 이것들이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별처럼요. 별은 근처의 먼지와 가스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을 방출해요. 원적 외선을 통해서도 방사됩니다. 별이 초기 단계에 있을 때 별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원반처럼 보이는 원시 행성 구조를 형성해요. 이들은 주로 단일 평면에서 형성됩니다. 그리고 밝은 중심별은 눈부시게 빛나는 가스를 생산해요. 그리고 이 가스에 파란색 반사가 있습니다. 우리 행성계도 마찬가지예요. 강력한 에너지와 중력은 행성을 형성하는 통제 불능의 소용돌이로 충돌, 먼지, 가스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계의 대부분의 행성들이 같은 방향으로 궤도를 도는 거예요. 이 거대한 소용돌이가 오래전에 돌고 있던 방향이기도 하죠. 활동적인 별들, 충돌하는 은하들, 항성 대격변, 블랙홀, 중성자별들. 우주는 매우 많은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공간에 있는 정상적인 물질들을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환경으로 둘러싸면 그 물질들은 급격히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가열할 때 특정한 방법으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은하에는 단지 몇 개의 별이 형성되는 영역이 있어요. 가스가 붕괴하는 지역이죠. 그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기포는 이온화된 수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 태양의 4분의 3은 수소입니다. 그 수소 덕분에 태양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중심부에서 수소는 헬륨으로 변하고 원자 핵 융합을 일으켜요. 네, 우리 태양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방법이에요. 방사선은 그 모든 가스를 수천 도까지 가열합니다. 동시에 많은 수의 원자와 분자를 이온화시켜요. 기본적으로 그것들을 이온으로 바꾼다는 걸 의미하죠. 원자는 중성 입자고 이온은 음전화 또는 양전화 입자예요. 만약 우주가 뜨거워진다면 우리 태양도 뜨거워질 거예요.
만약 태양의 온도가 3만 켈빈에 도달한다면 이전에 방출했던 모든 물질들을 이온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건 진짜 행성 모양의 성운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은 나이든 별을 둘러싸고 있는 팽창하는 가스 때문에 형성되는 고리 모양의 성운입니다.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수소는 이온화됩니다. 수천 도에서 태양계의 성운들을 방출선으로 분홍색이 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태양이 5만 켈빈의 온도에 도달하면 종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주에 떠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면 이중 이온화된 산소 때문에 섬뜩한 녹색 톤으로 빛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고에너지 현상은 더 많은 은하들이 충돌하도록 만듭니다. 이 경우 가스가 더욱 가열되고 결과적으로 X선이 방출돼요. 블랙홀과 복사 중성자별은 어떨까요? 이것들까지 영향을 받게 되면 전체 은하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메이저가 더 많아질까요? 메이저는 우리 우주가 생산하는 천연 레이저입니다. 많은 수의 분자들이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받을 때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메이저를 발견했고 6,000개의 태양이 만들어내는 빛보다 더 밝습니다. 단지 하나의 방출선에서만요. 우리는 더 강력한 메이저를 발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경우에 말이죠. 왜냐하면 우주가 점점 뜨거워지면 우주 복사가 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지구상의 생명체에게는 별로 좋지 않아요. 우주 방사선의 증가는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지 아니면 강력한 중력이 지구를 끌어당겨 다른 행성과 충돌시킬지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사라지게 된다면 아마도 어떻게든 다시 나타날 거예요. 먼 미래에 말이죠. 우리 우주가 초기 단계의 생명체를 지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빅뱅이 야기한 혼란을 생각하면 그렇게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상황이 조금 진정된 후 거대한 초기의 별들의 잔해들이 암석 행성을 형성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는 지구, 화성, 수성, 금성이죠. 나머지 행성들은 가스거성이기 때문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어요. 그 당시에는 방사선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암석 행성들이 화성의 먼지 폭풍은 정말 엄청날 수 있어요. 특히 여름 동안 붉은 행성의 남반구를 쏜살같이 지나가요. 이러한 폭풍은 2022년 1월에 일어났던 것처럼 커져서 행성의 넓은 지역을 둘러쌀 수 있어요. 그러다가 모래 폭풍이 미국 면적의 거의 2배가 되는 영역을 뒤덮었어요. 우리가 화성에 보낸 로봇 중 하나를 사라지게 만든 게 이런 걸 수 있을까요? 화성의 대기와 기후는 혹독해요. 대부분 강한 바람이 불고 평균 기온이 섭씨 영하 63도인 사막이죠. 겨울 동안 극지방은 섭씨 영하 140도까지 떨어져요. 착륙선은 이러한 조건을 견딜 수 있도록 특별히 장비를 갖추고 엄청 견고해야 해요. 하지만 연구원들은 비글 2호가 붉은 행성으로의 어려운 여행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2003년 6월 2일 한 연구팀이 우주로 보내려고 했던 개척용 로봇 중 하나를 준비했어요. 이것은 비글 2호라고 불리는 작고 컴팩트한 착륙선이었어요. 이것의 임무는 화성에 착륙하여 세계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적극적으로 탐사 중인 붉은 행성의 생명체를 찾는 것이었어요. 착륙은 12월 25일이었지만 신호가 안 왔어요. 팀은 우주선과 접촉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닿을 수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결국 착륙이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착륙선이 추락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떠한 기술적 오류는 발견하지 못했죠. 또 다른 사람들은 착륙선이 자기 낙하산에 얽혀 화성의 표면으로 떨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이론을 냈죠. 어느 쪽이든 비글 2호는 실종된 걸로 간주되었어요. 나사가 실종된 착륙선의 잔해일 수도 있는 사진을 찍은 2015년까지 말이죠. 그냥 부서진 파편만이 아니었는데 부품들이 사실 손상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착륙선의 잔해는 착륙 예정 지점으로부터 약 5km 떨어진 곳에서 태양 전지판이 부분적으로 배치된 채 있었어요. 보아하니 비글 2호는 성공적으로 착륙했지만 라디오 안테나가 차단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원들이 지구에서 통제하거나 통신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화성에 있는 얼굴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1970년대에 나사의 우주선 중 하나가 얼굴 형태 같아 보이는 화성 표면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촬영했어요. 사진 윗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요. 만약 상상력이 풍부하다면 여러분은 코, 두 눈, 입, 그리고 특이한 머리 모양을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게 다른 문명에 의해 붉은 행성에 세워진 기념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화성에서 발견한 다른 특이한 것들은 어떤가요? 해피페이스 분화구처럼요. 왜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또는 다른 모양의 바위도 있어요. 팬케이크, 브라키오사우루스 또는 물고기와 같은 것 말이에요. 또 화성 표면에는 와플 모양의 섬이 있어요. 이것은 용암이 흐르는 지역에서 볼 수 있는 2km 넓이의 모양이에요. 이건 아마 아래에서 용암이 이 지형을 밀어낸 결과일 수 있어요. 또 천문학자들이 푸른 모래 언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강한 바람이 긴 줄로 조각한 놀랍고 어두운 모래 언덕의 바다예요. 행성의 북쪽 극지방을 둘러싸고 있고 텍사스만큼 큰 지역을 덮고 있어요. 붉은 행성은 보통 갈색 모래 언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확실히 놀라웠어요. 하지만 사실 파란 게 아니에요. 한번 보려고 화성에 지금 바로 갈 수 있다면 이 모래 언덕들이 나머지 부분들처럼 갈색과 주황색으로 보이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은 적외선 촬영 이미지예요. 과학자들은 종종 그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적외선 촬영을 사용해요. 예를 들어 여기서는 깊이의 차이예요. 또 화성에서 가장 큰 계곡은 너무 커서 우리의 그랜드 캐니언을 아침 식사로 먹을 수 있어요. 이것은 마리너 계곡이라고 불리는 4,000km 길이의 매력적인 협곡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그랜드 캐니언의 10배 이상 길어요. 만약 이 화성 협곡을 쭉 펼 수 있다면 미국 전체 해안에서 해안까지 닿을 거예요. 화성에는 활발한 판 구조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협곡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아무도 확실히 몰라요. 한 이론에서 화성의 반대편에 위치한 올림푸스 몬스를 포함하고 있는 화산 산맥이 이 행성의 반대편에서 지각을 구부려지게 했다고 해요. 이 강력한 힘은 화성 지각의 균열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표면 아래에 있는 엄청난 양의 물을 활성화시켰어요. 이 물이 흘러나와 바위를 깎아냈어요. 그 힘은 빙하도 활성화시켰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 거대한 협곡 시스템에 새로운 길을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가장 강력한 폭발은 30억에서 40억 년 전에 일어났을 수 있는데 화성 표면의 화산은 약 5만 년 전에 폭발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 이 행성에는 활화산은 없어요. 행성이 형성되는 동안 내부에 저장된 대부분의 열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녹은 암석이 표면에 닿기에는 화성의 외부 지각이 너무 두꺼워요. 하지만 오래전 분출이 거대한 화산을 형성했어요. 그리고 이 화산들은 아마도 화성의 표면으로 홍수를 방출한 얼음 퇴적물을 녹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화성은 지구의 1% 미만의 대부분은 이산화탄소인 가스 용량을 가진 얇은 대기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40억 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따뜻하고 습했어요. 그때는 대기도 더 두터웠을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온실 효과를 내고 햇빛을 가둘 수 있었던 거죠. 또 화성은 강력한 자기장을 갖고 있었어요. 지구와 비슷하게 행성 핵에 있는 녹은 금속의 전류 때문에 형성되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고향 행성과는 달리 화성은 핵이 식은 후에 자기장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것 없이는 화성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하전 입자의 흐름인 태양풍으로부터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어요. 태양풍은 불과 몇 억 년 만에 화성의 대기 대부분을 앗아갔어요. 대략적으로 말이죠. 이게 강력한 화성의 먼지 폭풍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요. 화성은 매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행성의 빙하로 판단하건대 화성은 아마도 지구와 마찬가지로 여러 빙하 시대를 거쳤을 거예요. 한 연구팀이 약 6만 장의 화성 암석의 이미지를 찍었어요. 암석은 크기가 다양했고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었어요. 즉, 다른 빙하기 동안 형성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미죠. 빙하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숨기고 있어요. 안에 어떤 우주에서는 아무도 당신의 비명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초신성도 충돌하는 소행성도 그리고 불타는 행성도 우주에서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혹은 아닌가요? 만약 사실 저 밖에서 뭔가를 들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 봅시다. 자, 좋아요. 중학교 때로 돌아갈게요.
소리는 진동에서 비롯된 역학적 파동이다.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죠? 제일 간단한 예는 기타줄이에요. 하나 잡아당겨 보세요. 진동하기 시작해요. 금속줄 안에 있던 원자들은 주변의 공기 원자들을 밀치고 두드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원자들이 끊임없이 서로를 밀어내고 있어요. 우리의 귀에 닿을 때까지 말이죠. 연못에 던져진 조약돌의 물결과 같아요. 그리고 이건 약 시속 1224km의 속도로 아주 빠르게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고막이 같은 진동수로 진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의 귀 안에 있는 작은 뼈들이 이 진동을 뇌에 전달해요. 그러면 뇌가 마법을 부리고 패턴을 인식하고 소리로 바꿔요. 좋아요. 이제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입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이러한 입자들을 기체, 액체, 그리고 고체 물질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주는 어떨까요? 없어요. 거의 완벽한 진공 상태죠. 그리고 여러분은 우주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없다는 말을 아마 들은 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사실 무슨 의미일까요? 진공은 완벽하게 텅 빈 공간이에요. 물질이 전혀 없는 영역이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단 뜻이에요. 네, 우주에 있는 모든 천체들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사이에는 공기도 없고 원자나 입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거의요. 솔직히 완벽한 진공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원자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주는 이 개념에 아주 가까워요. 평균적으로 1입방인치당 15에서 80개의 원자가 있어요. 이게 많은 수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이 원자들이 엄청 작다는 걸 명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 사이의 공간 거리가 엄청나요. 비교하자면 1세제곱인치의 공기에는 약 16,000개의 원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런 낮은 밀도의 이 원자들은 서로를 밀어낼 수가 없어요. 진동이 아주 강하다고 해도 예를 들어 모르겠네요. 초신성 말이에요. 그래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 영화들이 저희한테 거짓말을 했네요. 이 모든 서사시적인 우주 장면들은 사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일어나요. 누가 짐작이나 했겠어요. 하지만 속상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 우주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면요. 우선 다른 행성에는 여전히 소리가 있어요. 만약 우주체에 대기가 있다면 혹은 적어도 가스, 물 또는 고체 표면과 같은 게 있다면 소리가 날 거예요. 우리의 경우 대기는 지구 표면에서 약 97km 상공에서 완전히 조용해져요. 거기서부터 하늘이 파랬던 게 없어지고 별이 반짝이는 검은 베일이 시작돼요. 어느 쪽이든 우리는 다른 행성에 착륙하거나 적어도 대기권에 접근해야만 뭔가를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뭐든 아주 다르게 들릴 거예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금성을 예로 들어볼까요? 그곳의 대기는 엄청 빽빽해요. 과학자들은 농담으로 그걸 진한 화학 수프라고 불러요. 그러니 만약 어떻게든 살아서 그곳에서 말을 할 수 있다면 목소리가 매우 다를 거예요. 훨씬 더 시끄러워지고 더 깊게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기분 좋은 바리톤을 원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만약 지구 대기의 밀도가 더 높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한데요? 그때 우린 뭘 듣게 될까요? 글쎄요,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있다면 막연하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물은 밀도가 아주 높죠? 소리는 공기에 비해 물에서 훨씬 더 빠르고 더 잘 움직여요. 초당 거의 1.6km의 속도로요. 만약 음원이 없는 빈 방에 앉아 있는다면 많은 소리를 듣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이제 머리를 물에 담그고 똑같은 침묵이 여기서는 어떻게 들리는지 확인해 보세요. 전혀 조용하지 않죠? 비록 여러분이 늘 존재하는 물 자체의 소리를 무시하더라도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얼마나 잘 들리는지를 바로 알아차리게 될 거예요. 정맥에서 어떻게 피가 팔딱거리는지, 심장이 어떻게 두근거리는지, 손가락의 아주 작은 움직임도요. 좀 소름 끼치죠? 이게 밀도가 더 높은 대기를 가진 행성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줍니다. 그리고 진짜 대단하죠. 우린 모든 걸 듣게 될 거예요. 후다닥 뛰는 동물에서부터 지각판의 움직임에 이르기까지요.
에이 하면서 여러분은 다른 행성에도 소리가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우리가 열린 우주에서 뭔가를 들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묻겠죠. 사실 맞아요. 예를 들어 먼지 구름 속에서요. 우주의 거의 모든 곳에서 먼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별의 잔해이거나 다른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곳에서는 모든 것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빽빽해요. 이건 입자들이 서로 밀접해 있는 먼지 구름이 있을 거라는 건데 곧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물론 소리가 아주 작고 매우 짧은 거리에 걸쳐 전송되겠지만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죠? 게다가 우리에게는 이미 녹음된 진짜 우주 사운드가 하나 있어요. 이건 우리로부터 2억 5천만 광년 떨어진 페르세우스 은하에서 왔어요. 나사가 2003년에 이걸 기록했어요. 우리 음악광들은 이게 피아노의 도보다 57옥타브 낮은 B 플랫인지를 알고 싶어 할 거예요. 키보드의 왼쪽에 6600개의 키를 추가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주파수가 너무 낮아서 안타깝게도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 외에도 우리는 우주선 안에서만 들을 수 있어요. 결국 이것들은 작은 공기주머니거든요. 우주복을 입으면 여러분은 자신의 호흡이나 우주복 안의 혈액순환까지 소리를 매우 잘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란히 비행하는 두 명의 우주비행사는 서로를 들을 수 없어요. 엄청 가까이 다가가서 아주 큰 소리로 외쳐도요. 꽤 웃기죠? 만약 여러분이 우주비행사인데 뭔가에 부딪힌다면 여러분에게는 아주 시끄럽게 들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친구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주비행사들이 무선 장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순수하게 이론적으로 만약 여러분이 어떻게든 우주복에서 기어 나와 살아남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우주선 안에서 일어나는 수다와 소음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까요? 보세요. 우주선 안에 공기가 있는데 그게 소리를 전달해요. 그게 금속 벽에 다 통과해요. 그러고 나서 우주선에 기대어 팔꿈치나 무릎으로 배를 만진다면 소리가 귀는 무시하고 우주선이나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찍은 지구나 달과 같이 햇빛이 반사된 물체들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볼 때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 보이죠? 우주가 너무 비어 보여요. 별이 가득한 밤하늘의 마법 같은 풍경이 없어요. 하늘이 항상 너무 어두워서 우주의 별 구경하러 가는 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지루할 거예요. 낮 동안 우리 고향 행성의 하늘은 빛의 확산 때문에 파래요. 이건 햇빛이 대기를 통과할 때 일어나요. 하지만 우리가 달이나 우주의 다른 곳에 있었다면 이 빛을 주변에 퍼뜨릴 대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하늘이 항상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밖이 덜 밝다는 건 아니에요. 우주정거장 창문 밖을 보고 있다면 구름 한 점 없는 낮 동안 아파트 창문 밖을 바라보는 직사광선만큼이나 맑은 햇빛을 볼 수 있어요.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화창한 날엔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은 아마 노출을 짧게 하면서 카메라 조리개를 좁게 설정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주 적은 빛이 짧게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건 우리의 동공이 너무 많은 빛을 처리하지 않게 햇빛 아래에서 수축한 것과 비슷해요. 그리고 우주에서도 그만큼 밝기 때문에 거기서 햇빛이 비치는 물체의 사진을 찍을 때의 과정이 같아요. 노출을 짧게 해서 지구나 달 표면에 좋고 밝은 사진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또한 사진에 별들이 없을 거란 걸 의미해요. 저 위에서도 별은 상대적으로 어둡거든요. 그런 설정으로 찍은 사진에 나타날 만큼 충분한 빛을 발하지 못해요. 우리의 고향 행성은 해질녘과 새벽에 서서히 아름다운 주황색 팔레트로 변하는 푸른 하늘을 갖고 있죠. 하지만 화성에서 일몰을 볼 기회가 생긴다면 정반대를 예상해요. 해가 질 때 푸르스름한 색조를 띠는 주황색, 갈색 낮 하늘이요. 무엇보다도 화성은 우리 지구보다 태양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화성 표면에서 태양을 볼 때 물론 그게 더 희미하고 더 작아 보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화성에서 관측된 태양은 푸른 후광으로 둘러싸인 푸르스름한 흰색 점일 뿐이에요. 붉은 행성의 얇은 대기는 큰 먼지 입자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미산란이라고 불리는 효과를 만들어내요. 이것은 대기 중에 입자의 직경이 산란된 빛의 파장과 거의 같을 때 발생해요. 이 효과는 태양 광선의 붉은 빛을 걸러내요. 그래서 오직 푸른 빛만이 화성에 있는 여러분의 눈에 닿게 되죠. 지구는 왜 고리가 없죠?
우리 태양계의 모든 가스상 거대 혹성들, 목성, 토성, 천왕성 그리고 해왕성은 이런 고리를 갖고 있는 반면 암석 행성들,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없어요. 고리가 행성 주변에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행성이 형성되던 시대에 남은 일부 물질일 수도 있어요. 또는 다른 우주 물체와의 충돌로 파괴된 위성의 잔해이거나 모행성의 강한 중력에 의해 찢어진 걸 수도 있어요. 거대 가스상 혹성들은 우리 태양계의 바깥 지역에 형성되었고 반면에 모든 암석 행성들은 안쪽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내부 행성들은 고리를 형성할 수 있었던 잠재적인 충돌로부터 더 보호받았던 게 아닐까요? 또한 태양계 바깥 지역에는 더 많은 위성들이 있는데 이것이 거기 있는 행성들의 고리가 있는 또 다른 이유일 수도 있어요. 또 더 큰 행성들이 더 강한 중력을 갖고 있어요. 그 뜻은 형성된 후에 고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일부 전문가들은 오래전에 지구에 고리 시스템이 있었다고 믿고 있어요. 화성 극의 물체가 우리 고향 행성에 충돌할 수도 있고 그게 아마도 주변의 파편들이 밀집된 고리를 만들어냈을 거예요. 어떤 과학자들은 이 파편들이 고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달이라고 알고 있는 걸 형성했다고 생각해요. 해왕성 저 너머 태양계의 가장자리에 아마 거대한 행성이 숨어 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 신비한 가상한 세계를 플래닛 9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진짜로 존재한다면 아마 천왕성이나 해왕성과 비슷할 것이고 우리의 고향 행성보다 10배나 더 무거울 거예요. 태양 주위를 공전할 가능성이 높지만 태양계 바깥쪽에서 돌면서 해왕성보다 20배 더 멀리 떨어져 있을 거예요. 또 다른 흥미로운 이론은 플래닛 9이 사실은 거대한 행성과 비슷한 방식으로 공간을 휘게하는 자몽극의 블랙홀일 수도 있다고 해요. 비록 우리가 한때 그걸 우주의 희귀한 물질이라고 생각했지만 물은 태양계 전체에 존재해요. 예를 들어 종종 소행성과 해성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또 달과 수성의 분화구에도 있어요. 만약 우리가 그곳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한다면 거기에 여전히 잠재적인 인류의 식민지를 지탱할 충분한 물이 있는지를 몰라요. 하지만 그곳에는 분명 약간의 물이 있었어요. 화성의 극에도 물이 있어요. 대부분 얼음층과 아마 행성의 먼지가 많은 표면 아래에 숨겨져 있을 거예요.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에도 약간의 물이 있어요.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밖의 생명체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예요. 아마 얼어붙은 표면 아래에 액체 상태의 물이 가득할 거예요. 사실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2배 많은 물을 포함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해왕성은 의외로 따뜻해요. 비록 태양으로부터 우리 행성보다 30배 더 멀리 있고 열을 덜 받지만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열을 방출해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기가 훨씬 더 활동적이에요. 특히 이웃인 천왕성과 비교한다면 더욱 그래요. 이 두 행성은 같은 양의 열을 방출해요. 비록 천왕성이 태양에 훨씬 더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무도 왜 그런지는 몰라요. 해왕성은 시속 2400km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요. 이게 이 열을 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행성의 핵이나 중력 때문일까요? 시속 800만 km의 속도로 우주를 질주하는 괴물 블랙홀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허블 망원경으로 그걸 발견했어요. 그들은 그게 태양 10억 개만큼 무게가 나갈 거라고 믿고 있어요. 원래는 고향 은하의 중심에 머물러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떤 중력이 그걸 이리저리 밀어내고 있어요. 어느 순간 이 블랙홀이 은하로부터 탈주해 우주를 계속 돌아다니게 될 거예요. 다행히도 아직 우리로부터 80억 년이나 떨어져 있어요. 태양 폭풍은 너무 강력해서 우리를 완전한 어둠에 빠뜨릴 수 있어요. 2012년 7월 150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양 폭풍. 태양은 평균 크기의 항성이에요. 그럼에도 130만 개의 지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항성은 또 우리 행성보다 33만 3천 배 더 무거워요. 나사는 행성의 대기에 의해 생성된 전파를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천문학자들은 해왕성이 바다의 파도처럼 들리고 목성은 물속에 있는 것처럼 들리고 토성의 소리는 공포영화의 배경음악과 비슷하다는 걸 알아냈어요. 여기 지구는 비밥 재즈 소리예요. 아니요, 이건 제가 지어낸 거예요. 태양의 표면은 타는 듯이 뜨겁지만 번개는 5배 더 뜨거워요. 지구는 매초 100개의 번개를 맞는데 하루에 800만 번, 1년이면 약 30억 개의 번개가 되어 충격적이네요.
만약 언젠가 여러분이 달에 가서 갓 생겨난 듯한 발자국을 보게 된다 해도 그게 다른 누군가와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달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발자국이나 비슷한 흔적들이 100만 년 동안 머무를 수 있어요. 바람도 또 그 발자국을 천천히 지울 수 있는 산들바람도 없죠.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우주에서 본 것 중 가장 큰 구멍을 발견했어요. 10억 광년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공허예요. 우연히 발견했죠. 연구팀원 중 한 명이 약간 지루해했고 냉점의 방향에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죠. 이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지도에 나타난 이상현상이고 줄여서 CMB라고 해요. 이것은 다양한 방향으로 우리 행성에 떨어지는 희미한 빛이며 우주를 채워요. 빅뱅 이후에 발생한 잔광으로 거의 140억 년 동안 우주를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블랙홀의 심장부로 떨어져 슬픈 최후를 준비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블랙홀에 빠지는 게 꼭 여러분이나 우주선을 파괴하는 건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큰 블랙홀을 선택해야 해요. 만약 작은 블랙홀에 빠지면 이것의 사건의 지평선은 너무 좁아요. 그리고 중력은 1cm마다 증가하죠. 그래서 팔을 앞으로 뻗으면 손가락의 중력이 팔꿈치보다 훨씬 강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손을 길게 만들어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상당히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은하 중심에 있는 것과 같은 초대질량 블랙홀에 빠지면 상황은 바뀌어요. 이것들은 태양보다 수백만 배 더 무거울 수 있어요. 여기 사건의 지평선은 넓고 중력은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발 뒤꿈치와 머리 꼭대기에서 느낄 수 있는 힘은 거의 같을 거고 블랙홀의 중심부까지 갈 수 있어요. 이 근거 없는 이야기는 깨졌어요. 만약 우주에서 매우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울기 시작한다면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을 거예요. 눈물은 눈알 주변으로 모이게 돼요. 눈이 너무 건조해져서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혀의 표면을 포함해 몸에 노출된 액체는 증발할 거예요. 불에 타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이건 불이 우주에서 할 수 없는 것 중 하나예요. 산소 흐름이 있으면 불이 번질 수 있는데 우주에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일단 폭발하면 별들은 원래 다시 살아나면 안 돼요. 하지만 어떤 별들은 거대한 초신성 폭발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런 좀비 별들은 꽤 드물어요. 과학자들은 LP40-365라고 불리는 정말 큰 걸 발견했어요. 부분적으로 불에 탄 백색 외성이에요. 백색 외성은 수소를 모두 태운 별인데 그 수소는 이전에는 그것의 핵 연료였어요. 이 경우 최종 폭발은 아마 보통 때보다 약했을 거예요. 별 전체를 파괴할 만큼 강력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치 별이 폭발하고 싶었지만 성공하지 못해서 그 물질의 일부가 여전히 살아남은 것처럼요. 만약 우주에 간다면 우주선에 있지 않는 한 우주복을 벗지 마세요. 신체의 나머지 부분에 있는 산소뿐만 아니라 폐에 있는 공기도 확장될 거예요. 여러분이 풍선처럼 될 거예요. 보통 크기의 2배로요. 좋은 소식은 피부가 여러분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탄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폭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 위안이 되네요. 어떤 게 블랙홀로 들어가면 모양이 바뀌고 스파게티처럼 늘어나게 돼요. 이건 중력이 물체를 한 방향으로 느리려고 하지만 동시에 다른 방향으로 꽉 쥐어짜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요. 파스타의 역설처럼요. 말 나온 김에 원자 하나만큼 큰 블랙홀은 엄청나게 큰 산만한 질량을 갖고 있어요. 은하수의 중심에 궁수자리 A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수십억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갖고 있죠.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만약 소행성이 큰 굉음을 일으켰다 해도 결코 그 큰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거예요. 네, 우리는 영화에서 종종 우주선과 우주에서의 전투 소리를 듣지만 그건 근거가 없어요. 소리는 분자의 진동 때문에 퍼지는 파동이에요.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박수를 쳐요. 음파는 박수 옆에 있던 첫 번째 공기 분자를 밀기 시작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그 다음 파동이 여러분의 귀에 닿을 때까지 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리를 퍼뜨리기 위해서는 공기나 물과 같은 분자가 필요해요. 우리 대기권에서는 음파가 아주 잘 퍼져나가지만 우주는 진공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손뼉을 크게 칠 수는 있지만 진동에서 그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분자가 없어요. 그래서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라디오나 엄청 뛰어난 입술 읽기 기술이 있어야 할 거예요. 유성체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반면 인간이 만든 대부분의 파편들은 지구 주위를 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위성에서 로켓선에 이르기까지 거의 9,000대의 우주선을 발사했어요. 심지어 아주 작은 조각들도 이렇게 빠른 속도라면 우주선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은하, 행성, 해성, 소행성, 별, 우주 물체들은 우리가 실제로 우주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건 전체 우주의 5% 미만을 차지해요. 우주에서 가장 큰 미스테리 중 하나인 암흑물질은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모든 질량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엄청 많은데 우주의 25%를 차지할 수도 있어요.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나머지 70% 정도를 차지해요. 다 합치면 100이 되죠? 좋아요. 이제 달을 봅시다. 늘 한쪽으로만 우리를 바라보죠? 이건 달에는 어두운 면이 있고 금성의 기온은 유난히 높아서 납을 녹일 수 있을 만큼 뜨겁습니다. 금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으로 높은 압력과 초강력 바람이 붑니다. 금성의 바람은 금성의 자전 속도보다 50배 더 빨라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금성의 구름에서 흥미로운 것이 발견됐는데 부패하는 생물학적 물질의 잠재적인 징후였어요. 그렇다면 생명이 존재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금성의 대기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고 생명체가 발달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행성 주위의 고리는 생각보다 더 흔합니다. 토성의 고리가 가장 유명하고 장관이죠. 고리의 일부는 빛을 반사하고 반짝거리는 물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태양계의 다른 부분에서는 그런 고리를 볼 수 없어요. 목성, 천왕성, 해왕성에도 고리 시스템이 있고 그것들은 먼지와 바위 입자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성뿐만 아니라 천문학자들은 한 소행성 주위에도 고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렇다면 왜 지구에는 고리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가스 행성은 고리를 가지고 있는 반면 암석 행성은 고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고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고리는 행성이 형성되던 시대의 잔해일 수 있어요. 또는 알려지지 않은 달을 파괴한 충돌의 흔적일 수도 있고 중력이 모행성의 달을 분해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 가스 행성만 고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가스 행성들은 우리 태양계의 바깥쪽 지역에서 형성된 반면 암석 행성들은 내부에서만 형성되었다는 것이 좋은 단서일 수 있어요. 아마도 안쪽의 암석 행성들은 고리를 형성할 수 있는 강한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더 잘 받았을 거예요. 또한 태양계 밖에는 더 많은 위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더 많은 고리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 더 큰 행성이 부피가 더 크기 때문에 고리 체계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이론은 심지어 지구에도 고리 시스템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행성은 화성 크기의 물체와 충돌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입자와 파편으로 밀집된 고리를 형성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구의 경우는 외부 행성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그 고리들은 아마도 서로 합쳐져서 달을 형성했을 것입니다. 우주가 어떤 모양인지 아세요?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주장했어요. 그에 따르면 우주는 세 가지 형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처럼 닫혀 있거나 안장처럼 열려 있거나 종이처럼 평평할 수 있어요. 모양에 따라 우주가 무한한지 아닌지, 영원히 팽창할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붕괴할지를 결정해요. 우주의 모양은 밀도와 팽창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주의 모양을 결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이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잔광, 빅뱅의 잔존물이에요. 초기 단계에서 우주를 통과하던 음파는 희미한 빛의 온도에서 아주 작은 공간적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연구 결과는 우주가 아마도 모든 방향으로 팽창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고 이것은 우주가 평평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달은 차가운데 태양은 왜 뜨거울까요? 태양은 중심액이 극도로 뜨겁기 때문에 열을 발산합니다. 그 안에서 압력은 꽤 높고 수소는 헬륨으로 바뀝니다. 태양은 그런 식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요.
태양은 우리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과 열로 지구의 낮을 밝혀주고 생명을 지탱해줍니다. 달은 대기가 없기 때문에 뜨겁지 않아요. 그래서 지구처럼 햇빛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달의 표면은 낮에 약 100도로 매우 뜨거워져요. 하지만 대기가 없기 때문에 밤에는 온도가 영하 173도까지 극단적으로 떨어집니다. 태양이 뜨겁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 주변의 공간은 매우 춥습니다. 열은 물체가 그 안에 저장하는 에너지예요. 온도는 우리가 어떤 것이 뜨거운지 차가운지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열을 특정 물체에 전달하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열을 제거하면 온도가 내려가요. 열은 전도, 대류, 복사 세 가지 방법으로 전달됩니다. 대류는 기체와 액체 안에서 작용하며 전도는 고체에 작용합니다. 온도는 물질에만 영향을 미쳐요. 우주에는 충분한 입자가 없어요. 우주는 거의 완전한 진공 상태이며 열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사예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이 방사선의 형태로 물체에 떨어질 때 그 물체를 구성하는 원자들은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이 에너지는 원자들을 움직이고 이 과정 내내 원자들이 열을 생산하도록 만들어요. 우주에서 물체의 온도는 오랫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차가운 물체는 차갑게 유지되고 뜨거운 물체는 뜨겁게 유지돼요. 만약 지구 대기권 밖에 어떤 것을 놓아두고 직사광선에 노출시킨다면 태양은 그것을 약 120도까지 가열할 거예요. 우리 행성을 둘러싸고 있고 태양빛을 직접 받지 않는 우주 공간의 물체들은 약 10도에 머무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기를 빠져나가는 분자들이 있고 태양이 그것들을 가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주에서 물이 정말 희귀하다고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현재 우리는 태양계 전체에 걸쳐 물 얼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보통 소행성과 해성에서 물을 찾을 수 있어요. 또한 영구적인 그림자 속에 있는 수성과 달의 분화구에도 있습니다. 화성에서는 극지방, 표면 먼지, 그리고 서리에서 얼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인간의 식민지를 유지할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다른 천체들, 외행성 세레스와 토성의 위성 중 하나인 엔셀라두스 또한 얼음을 포함하고 있어요.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유로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생명체를 포함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예요. 아마도 얼고 갈라진 표면 아래에 전체 바다가 있을 거예요. 지구의 모든 바다보다 2배나 많은 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토성의 위성 중 가장 큰 타이탄에도 액체 순환이 있지만 물은 아니에요. 그 순환은 표면과 대기 사이에서 물질을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물의 순환처럼 들려요. 하지만 타이탄의 거대한 호수들은 에탄과 메탄으로 가득 차 있어요. 호수가 물 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왕성은 태양으로부터 지구보다 약 30배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당연히 지구보다 훨씬 적은 빛과 열을 받습니다. 하지만 또한 해왕성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을 발산해요. 특히 이웃 천왕성과 비교해보면 대기에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천왕성은 태양에 더 가깝지만 여전히 해왕성과 같은 양의 열을 발산합니다. 해왕성의 바람은 미친 듯이 강해요. 시속 2400km예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력 수축일 수도 있고 중심액에서 나오는 에너지일 수도 있고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일 수도 있어요. 결국 알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뜨거운 얼음을 상상할 수 있나요? 우리로부터 33광년 떨어진 한 외계 행성에 존재해요. 이 행성은 다양한 물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들은 타는 듯한 뜨거운 얼음을 형성합니다. 그곳의 얼음은 압력 때문에 고체가 돼요. 하지만 표면 온도는 극단적이어서 300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물이 매우 뜨겁게 유지되고 수증기로 방출됩니다. 커피를 데우고 싶을 때 얼음을 넣는 걸 상상해보세요. 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과거를 들여다보는 행성들이 옆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건 정상이에요. 지구는 23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세계의 일부가 태양에 더 가까이 기울어지면 여름이에요. 반대로도 작용하는데 태양에서 멀어지면 겨울이에요. 하지만 천왕성은 보통보다 더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98도의 각도로 누워있는데 이게 이곳의 계절에 큰 영향을 미치죠. 천왕성의 각 계절이 끝나는 데는 21년이 걸려요. 다음번에 겨울이 너무 길다고 불평할 때 생각해봐야 할 거리네요.
여기 지구에서 우리는 몇 분,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단위로 거리를 측정해요. 가장 친한 친구 집까지 걸어가는데 10분, 가장 좋아하는 카페까지 차로 15분이 걸리죠. 하지만 우주에서는 달라요. 방대한데 그것은 즉 우리는 특정 지점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연 또는 대부분의 경우 광년으로 측정해요. 그러니까 만약 언젠가 달을 걷고 싶다면 38만 5천 킬로미터를 걷는데 9년이 걸릴 거예요. 근처에 있는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로 가고 싶을지도요. 아마도 차를 전속력으로 밟아서 시속 113km의 일정한 속도로 유지한다면 약 3,560억 시간 혹은 약 4,050만 년 후에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제 말을 믿으세요. 첫 2천만 년이 지나면 여러분은 왜 그곳에 가려 했는지 자책하게 될 거예요. 화성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 가장 큰 계곡인 마리너 계곡이 있어요. 4,000km 길이의 꽤 인상적인 협곡 체계예요. 그랜드 캐니언보다 5배 더 길어요. 연구원들은 1970년대 이걸 처음 발견했어요. 협곡 능선의 반대편에 위치한 화산들의 뚝이 아마 이 계곡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줬을 거예요. 아직 완전히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행성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어떤 행성에서는 실제로 다이아몬드가 쏟아져요. 태양계의 가스상 거대 행성인 목성과 토성에서는 번개 폭풍은 풍부한 메탄을 그을음으로 바꾸는데 이건 탄소로도 알려져 있죠. 그을음이 떨어져 흑연으로 변해요. 더 나아가 흑연은 약 1cm의 직경을 가진 다이아몬드로 변해요. 다이아몬드 수집 견학을 예약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이 다이아몬드들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알아두세요. 행성의 핵에 들어온 후 녹게 돼요. 예를 들어 밤 9시에 이틀을 연달아 같은 시간에 별을 보는데 별들은 같은 장소에 머무르지만 달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챈 적 있나요?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몇 시에 별을 관측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오후 8시에 밖에 나가고 내일은 밤 11시에 본다면 달은 꽤 다른 두 곳에서 볼 수 있어요. 이 경우 우리의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별들도 하늘의 다른 장소에 있게 될 거예요. 아시다시피 한 바퀴 완전히 도는 데는 24시간이 걸려요. 그 뜻은 우리의 관점에서 하늘과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24시간마다 한 번씩 우리 주위를 맴도는 것 같죠. 같은 방법으로 태양은 매일 뜨고 지면서 위치를 바꿔요. 따라서 만약 이틀 밤 연속으로 같은 시간에 바깥에 나갔다면 대부분의 경우 달이 전날 밤과 같은 위치로 돌아왔을 때까지 30분 혹은 그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할 수 있어요. 별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서 있어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단지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달은 사실 우리 행성 주위를 돌며 다른 단계를 거쳐요. 예를 들어 초승달은 달이 하늘에서 완전히 어두울 때예요. 보름달은 햇빛을 받는 쪽이 지구를 향하고 있을 때예요. 그게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걸 끝내는 데는 약 한 달이 걸려요. 아마 지구로부터 4천만 광년 떨어진 이 다음 행성에서 다이아몬드 채집 탐험을 더 잘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과학자들은 이걸 슈퍼지구라고 부르곤 했어요. 슈퍼지구는 일반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큰 행성이에요. 예를 들어 이 행성은 지구의 2배 크기예요. 이 행성은 항성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완전히 도는데 18시간도 안 되는데 그건 이곳의 한 해는 아주 짧다는 걸 의미하죠. 이 행성이 항성에 매우 가깝기 때문에 온도가 무려 2700도까지 올라가요. 열 때문에 행성의 밀도와 결합해 과학자들은 이것의 핵이 흑연과 다이아몬드 형태의 탄소로 만들어졌다는 이론을 갖고 있어요. 10년 전 천문학자들은 거대한 수증기 구름을 발견했어요. 우리 고향 행성으로부터 120억 광년 떨어져 있었어요. 그 구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물의 원천이에요. 또한 우주가 16억 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가장 오래된 거예요. 지금은 138억 살이 되었죠. 이런 120억 년 전에 저축을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복리로 계산하면 지금쯤이면 꽤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땐 제가 없었어요. 어쨌든 이 구름은 엄청 커서 지구상의 모든 대양에 있는 물의 140조배에 달하는 양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구름은 블랙홀의 먹이를 공급해요. 또한 블랙홀을 지금보다 6배 더 크게 자라도록 장려하기 위해 일산화탄소와 같은 충분한 가스를 포함할 수도 있어요. 우리 행성의 평균 온도는 14도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측정된 가장 높은 온도는 57도였죠. 너무 더운 것 같나요? 금성에서는 482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여기가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이 되죠. 하지만 강철을 녹일 만큼 뜨겁진 않아요. 거기에 도달하려면 1370도로 더 높아야 해요.
하지만 납은 녹을 정도로 뜨거워요.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뜨거워요. 적어도 우리가 아는 어떤 형태든 말이죠. 금성은 심지어 태양과 제일 가깝지도 않아요. 가까운 건 수성이에요. 하지만 온실가스를 가두는 아주 두꺼운 대기를 갖고 있어요. 마치 한여름의 두꺼운 담요로 몸을 덮는 것과 같죠. 우린 화산이 뜨거운 용암을 분출하는 걸 보는 게 익숙하죠. 결국 그게 지구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이죠. 하지만 우주에서 화산은 메탄, 물 또는 암모니아를 내뿜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물질들은 분출하면서 결국 얼어붙은 증기와 화산 눈이라고 불리는 걸로 변해요. 전 얼음 화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성의 위성인 이오와 유로파, 토성의 위성 타이탄, 그리고 명왕성에서 이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화산들은 특히 수백 개의 분출구가 있는 이오에서 활발해요. 나사의 탐사선들은 심지어 실시간으로 이 폭발들 중 일부를 포착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얼어붙은 누군가의 손가락 위에서 회전하고 있는 농구공을 상상해보세요. 공 중간 근처에 있는 부분은 손가락이 있는 지점보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데 더 오래 걸려요. 지구도 그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회전해요. 아프리카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행성이 자전할 때 시속 1609km로 회전하는데 반면에 남극에 있는 사람들은 제자리에서 도는 것 외에는 사실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동시에 우리 모두 똑같이 빠르게 우주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시속 107,826km로 돌기 때문이죠. 우리 행성의 내액과 외액의 경계 온도는 섭씨 5,982도예요. 태양 표면만큼 뜨겁죠. 그리고 그곳의 압력은 해수면에서의 기압의 330만 배예요. 2, 3년 전 소행성이 지구 궤도로 끌려와 지구 주위를 여행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보통의 자동차보다 크진 않았지만 여전히 큰 문제였죠. 천문학자들이 알고 있는 100만 개 이상의 소행성들 중 우리 행성의 궤도를 도는 두 번째 소행성이었어요. 2020 CD3이라고 불리는 임시 미니 위성이었죠. 하지만 지구와 같이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거예요. 이 소행성은 무작위의 궤도를 따라 천천히 떠내려가고 있거든요. 2020 CD3과 같은 일시적으로 캡처된 물체는 드물어요. 지구의 중력에 의해 잡혀있기 위해선 특정한 방향과 속도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행성에 충돌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날아갈 거예요. 우리로부터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계와 은하단의 움직임은 눈에 보이는 우주 밖에 엄청나게 거대한 물체가 있다는 걸 암시해요. 수십억 년 후 우주의 팽창은 우주를 매우 넓게 분포하게 해서 우린 하늘의 별들을 전혀 볼 수 없게 될 거예요. 달은 완벽한 구가 아니에요. 달걀처럼 생겼죠. 게다가 달의 질량 중심은 기하학적 중심에서 1.6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금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예상한 그런 건 아니에요. 금속눈이 내리고 산성비가 내려요. 좋은 휴양지는 아니죠. 토성은 메탄, 암모니아, 그리고 물의 흔적이 약간 남아있고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스모그와 같은 주황색을 띠게 하는 유황을 목성보다 더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지구에서 음파는 공기 분자를 진동하게 해서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죠. 다른 행성과 위성들도 그들의 대기와 바다와 같은 매개체를 통해 소리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해요. 하지만 우주에서는 진동하고 음파를 전달할 분자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나 우주가 단지 황량한 진공이 아니라는 걸 고려할 때 모든 연구자들이 이에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 공허함 사이에는 가스의 구름과 갈 길 잃은 다른 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음파가 가능할 수 있어요.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요. 그리고 그게 부풀어 오르는 속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게 더 크게 부풀어 오르고 있다 해도 분명 어떤 끝은 있겠죠. 그렇죠? 그걸 사람들이 알아낼 것 같진 않지만 만약 알아낸다면 과연 그건 뭘까요? 거대한 벽돌벽 그 너머의 공허? 아무 곳으로도 이어지지 않는 심연? 가장 일반적인 이론은 우주가 가장자리를 가질 수 없는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유일한 추론은 아니에요. 또 다른 이론은 이해하기 훨씬 더 어려워요. 우주는 실제로 무한해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부분은 그렇게 독특하지 않아요. 그 뜻은 저 어딘가에 또 다른 여러분이 있다는 거죠. 혹은 다른 여러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중 한 명은 조금 더 키가 작고요. 다른 한 명은 다른 머리 스타일을 하고, 세 번째 사람은 가능한 모든 면에서 여러분과 똑같아요. 또 많은 작은 우주들로 구성된 다중 우주에 대한 이론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다른 비슷한 버블들 중 아주 작은 버블일 뿐이에요. 이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과학자들은 버블 우주가 서로 접촉할 수 있다고 확신해요. 그러면 중력이 그 사이에 흐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세 개의 우주가 연결될 때 우리의 고향 우주를 만든 것과 같은 빅뱅이 일어나요. 해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에요. 얼어붙은 메탄 구름은 시간당 1931km의 속도로 행성을 가로질러 강타해요. 해왕성의 핵은 고체이며 주로 철과 다른 금속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질량은 지구보다 1.2배 커요. 실내 온도는 섭씨 1982도까지 올라가요. 천문학자들은 또한 7242km 깊이에 다이아몬드 결정이 빗발치는 다이아몬드 층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어요. 지구에서 사람들은 주황색, 빨간색, 그리고 노란색으로 칠해진 아름다운 일몰에 익숙하죠. 하지만 화성에서는 보통 분홍빛을 띠던 붉은 하늘이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면 파랗게 변해요. 왜냐하면 화성은 지구보다 태양으로부터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어서 햇빛이 덜 강렬하기 때문이에요. 화성 대기의 미세먼지는 푸른빛을 흡수하고 지구에서 보통 볼 수 있는 따뜻한 색을 없애요. 파란색이든 노란색이든 두 일몰은 장관을 이루어요. 지구의 약 4분의 1 크기로 다른 우주에 있는 다른 위성들에 비해 상당히 거대해요. 태양계 어디에도 이런 경우는 없죠. 명왕성은 거의 절반 크기인 위성을 가지고 있지만 위성이라기보다는 쌍둥이 같아요. 우리 태양계에는 150개 이상의 위성이 있고 지구의 위성은 전체 위성 중 5번째로 커요. 달에는 용암동굴 미로가 있을지도 몰라요. 얼마 전 천문학자들은 달 지하 지형도의 결과를 받았어요. 그들은 달 표면 아래에서 거대한 동굴을 발견했어요. 길이 48km, 폭이 96km로 이 동굴은 30억 년 된 화산 활동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아요. 용암의 흐름들이 굳어진 후에 바깥쪽에 두껍고 단단한 껍질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내부에서는 용암이 계속 흘러 바위를 녹이고 터널과 동굴을 형성했죠. 나사에 의해 발견된 달 표면의 수많은 구덩이가 용암 동굴의 입구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지구의 금 대부분을 캐낼 수 없어요. 99%는 수십억 년 전에 지구의 핵의 철에 이끌려 지구 중심부에 있거든요. 여기엔 160조 톤의 금이 있어요. 이 정도면 그걸로 지구의 표면을 45cm의 높이로 덮기에 충분해요. 그리고 만약 후에 운석들이 땅에 충돌하면서 여분의 금을 함께 가져오지 않았다면 훨씬 더 희귀했을 거예요. 얼마 전 천문학자들은 어떤 신비로운 물질의 거대한 덩어리를 발견했어요. 이것은 달의 뒷표면 아래에 숨겨져 있었어요. 이 덩어리는 하와이의 빅아일랜드보다 5배나 더 큰 금속 더미 크기 정도였어요. 이 수수께끼 같은 건 수십억 년 전에 달 표면에 나타난 거대한 분화구 아래 거의 321km로 펼쳐져 있었어요. 이 덩어리는 슈퍼 충돌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달에 충돌했던 물체의 금속 핵일 수도 있어요. 과학자들은 빨리 이 발견을 손에 넣고 싶어 하죠. 그게 태양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남극 아이켄 분화구에 대한 많은 걸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그게 지구에 있었다면 금성은 아마도 한때 9m에서 305m 깊이의 바다로 덮여 있었을 거예요. 또한 약간의 물이 금성의 토양에 갇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20도에서 50도의 안정적인 기온을 가지고 있었는데 꽤 쾌적했고 오늘날의 지구의 온도와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30억 년 동안 7억 년 전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금성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요. 달은 우리 하늘에서 두 번째로 밝은 물체입니다. 동시에 다른 천체들과 비교할 때 달은 가장 어둡고 반사율이 낮은 천체 중 하나예요.
우리의 자연 위성은 지구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밝게 보입니다. 비교를 하자면 우주에서 지구를 볼 때 지구는 훨씬 더 밝게 보여요. 구름, 얼음, 눈이 대부분의 암석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죠. 해왕성의 달인 트리톤은 모든 표면이 몇 개의 얼음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만약 이 위성이 우리의 현재 달을 대체한다면 밤하늘은 7배 더 밝아질 거예요. 중성자별은 우주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무거운 물체 중 하나예요. 보통 지름이 약 19km지만 태양보다 몇 배 더 무겁습니다. 또한 초당 약 600번 회전해요. 평균 피겨스케이트 선수보다 훨씬 빠른 속도죠. 토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밀도가 낮은 행성입니다. 평균 지구 밀도의 8분의 1이에요. 그렇지만 큰 부피 때문에 토성은 지구보다 95배 더 무거워요. 과도 달 현상은 달에서 발생하는 가장 수수께끼 같은 현상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달에서 발생하는 짧은 빛, 색상 또는 표면의 다양한 변화예요. 가장 일반적인 것은 무작위적인 빛의 섬광이에요. 천문학자들은 1950년대부터 이 현상을 관찰해왔어요. 과학자들은 섬광이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때때로 일주일에 여러 번 발생하기도 해요. 그 후 몇 달 동안 사라져요. 일부 섬광은 몇 분 이상 지속되지 않아요. 하지만 몇 시간 동안 계속된 경우도 있어요.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아폴로 미션 참가자 중 한 명이 달 표면의 한 부분이 주변 풍경보다 더 밝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 지역에 마치 형광물질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안타깝게도 이 현상이 신비한 달 섬광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쓰레기는 지구의 바다, 도시, 숲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주 쓰레기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우주에 버려진 인간이 만든 물체로 현재 아무 쓸모가 없는 물체들이에요. 유성체나 다른 우주 물체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쓰레기도 있어요. 현재 우주선이나 위성과 충돌할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힐 정도의 빠른 속도로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 쓰레기는 50만 개가 넘습니다. 나사는 지구 밖으로의 임무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모든 물체를 추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우리 태양은 엄청나게 거대해요. 증거가 필요한가요? 태양계 모든 질량의 99.86%는 태양의 질량이에요. 특히 태양을 이루고 있는 수소와 헬륨이죠. 나머지 0.14%는 대부분 태양계 8개 행성의 질량입니다. 태양의 대기는 태양의 표면보다 더 뜨겁습니다. 표면 온도는 5538도에 달해요. 하지만 상층 대기는 수백만 도까지 가열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지구 중심을 통과하여 반대편으로 나오는 터널을 뚫을 수 있고 여러분이 그 터널에 뛰어들 만큼 충분히 용기가 있다면 지구 반대쪽으로 나오는데 42분이 걸릴 거예요. 떨어질 때 속도가 빨라지고 지구 핵에 도달할 때 최대 속도에 도달해요. 중심을 지난 후에는 점점 더 천천히 위로 떨어지게 되죠. 반대쪽 표면에 도달했을 때 속도는 0으로 돌아올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구멍에서 기어나오지 못하면 즉시 다시 떨어지기 시작할 테고 지구의 반대편으로 향할 거예요. 이 여행은 중력의 이상한 효과 덕분에 영원히 계속될 수 있어요. 오후를 즐겁게 보내는 방법이 될 것 같네요. 달 분화구에 천문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속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티타늄이나 철과 같은 금속이요. 이 발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달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주요 이론과 모순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론에 따르면 지구의 자연 위성이 거대한 우주 물체와 충돌한 후 지구에서 분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금속이 부족한 지구의 지각은 달의 지각보다 훨씬 적은 산화철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달이 지구 내부에 훨씬 더 깊은 곳에 놓여 있는 물질로부터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녹은 달 표면이 서서히 식어갈 때 이 금속이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믿어왔던 것처럼 달은 녹색 치즈로 만들어졌는지도 몰라요. 지구는 파란색과 녹색으로 변하기 전에 보라색이었을 수도 있어요. 한 과학자는 엽록소, 즉 식물을 녹색으로 만드는 물질 이전에 고대 미생물에 존재했던 물질이 지구에서 진화했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물질은 햇빛을 붉은색과 보라색으로 반사시켜 자주색으로 섞였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초기 지구는 모든 녹색 물질이 나타나기 전에
이상한 자주색 생물들로 가득 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화성의 올림푸스 산이에요. 지구에서 가장 높은 해발 고도인 에베레스트 산보다 3배나 높아요. 만약 여러분이 올림푸스 몬스의 꼭대기에 서 있다면 산에 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거예요. 산의 경사가 화성의 곡률에 의해 가려질 거예요. 천문학자들은 우주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거대한 물 저장고를 발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인데 120억 광년 떨어져 있어요. 수증기 구름은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140조 배나 많은 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양이죠? 금성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회전해요. 완전 자전에는 지구 시간으로 243일이 걸립니다. 금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는 225일도 걸리지 않아요. 이것은 금성에서의 하루가 1년보다 더 길다는 것을 의미하죠. 달 내부에서는 지진 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지구의 중력에 의해 야기된 작은 월진이 때때로 달 표면 수 킬로미터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그 후 작은 균열이 달 표면에 나타나고 가스가 그것을 통해 빠져나가요. 가끔 저한테서도 그렇게 빠져나가죠. 화성은 마지막 지구형 행성인데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립니다. 붉은 행성에는 대부분 철, 니켈, 유황으로 만들어진 핵이 있어요. 지름은 1448km에서 1931km 사이예요. 핵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화성에 행성 전체 자기장이 없는 거예요. 화성의 약한 자기장은 지구의 100분의 1%에 불과해요. 태양계의 행성들이 막 형성되기 시작했을 때 지구는 달이 없었어요. 우리의 자연위성이 나타나기까지는 1억 년이 걸렸어요. 달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이 있지만 지배적인 이론은 핵분열 이론입니다. 핵분열 이론은 달이 물체가 지구와 충돌하여 입자들이 날아다닐 때 형성되었다고 주장해요. 중력이 입자들을 끌어당겼고 달이 만들어졌죠. 결국 달이 공전하는 경로인 지구의 황도면에 정착했어요. 녹색 치즈 이론을 믿는 사람은 이제 없을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단일 생물은 오리건주에 사는 버섯으로 밝혀졌어요. 이 거대한 졸참나무 버섯은 마러 국립숲에 살고 9.5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차지해요. 최대 8,500년 정도 되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지하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못 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졸참나무 버섯 뿌리가 만나면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의 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이 버섯이 그렇게 커졌는지 설명해 줍니다. 만약 그 버섯 물질을 하나의 큰 공으로 모을 수 있다면 무게가 3만. 태양열이 우리 발 아래에 있어요. 과학자들은 지구의 핵이 사실 태양의 표면만큼 뜨겁다는 걸 알아냈어요. 약 5,982도예요. 아래가 엄청나게 뜨거운 이유 중 하나는 지구가 수십억 년 전에 생성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열을 계속 방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한 이론에 따르면 화성만큼 큰 물체가 젊은 지구에 충돌했을 때 달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행성의 표면도 녹였어요. 아마도 그 많은 여분의 열이 여전히 중심핵 안에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 행성의 핵은 우리가 명왕성의 표면을 탐사하는 것보다 접근하기 더 어려워요. 사실 물리적으로 핵에 도달할 수 있는 기술을 절대로 개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달에는 공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녹이 슬 수 있죠? 과학자들은 달에서 적철석의 존재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건 일종의 녹이에요. 나사의 특별한 연구기구가 달 표면에서 반사된 빛을 조사했어요. 위성 극의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아주 다르다는 게 밝혀졌어요. 달의 표면엔 철분이 풍부한 암석이 산재해 있었어요. 하지만 산소와 액체 물 없이 녹은 생길 수 없어요. 태양풍은 미스테리를 더해줘요. 수소로 달을 폭격하죠. 그리고 수소는 적철석이 형성되는 걸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요. 비록 달에는 대기가 없지만 여전히 약간의 산소를 갖고 있어요. 이것의 근원은 우리 행성의 상층 대기예요. 지구도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100%의 태양풍으로부터 달을 보호해줘요. 그리고 우리의 자연위성이 바짝 말라 있을지라도 저 먼 그늘진 분화구에 물 얼음이 있을 수 있어요. 천왕성의 하루는 17시간 14분 24초 동안 지속돼요.
하지만 보세요. 이 행성은 약 98도로 기울어져 있고 이로 인해 거대 가스 행성에서의 한 계절은 21년 동안 지속되죠. 화성에는 포보스와 데이모스라는 두 개의 위성이 있어요. 앞으로 3천만 년에서 5천만 년 안에 화성의 중력이 포보스를 찢어버리고 그건 아마 행성 주위에 고리가 형성되는 결과를 낳을 거예요. 지구는 태양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아요. 지구의 중심에는 행성 부피의 15%를 차지하는 핵이 있어요. 이건 바깥쪽과 안쪽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내부 핵은 철과 니켈로 만들어진 단단한 공이에요. 그 반경은 1223km로 지구 전체 반경의 20%, 달 반경의 80%를 차지하죠. 2414km 두께의 외부 핵은 액체예요. 또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지만 고체가 되기에 충분한 압력을 받고 있지 않아요. 화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을 품고 있어요. 지금은 화성의 모든 게 평온해 보이지만 과거에는 어떤 종류의 힘이 거대한 화산을 형성하고 폭발하게 했어요. 이 화산들 중 하나가 올림푸스 몬스예요. 높이가 25km로 이것은 에베레스트산 3개의 높이이며 폭이 601km인데 애리조나만한 크기예요. 이 화산은 화성의 약한 중력과 지각판의 움직임의 부족으로 인해 그렇게 거대한 크기로 성장했어요. 중력은 모든 곳에서 다 달라요. 그 행성을 구성하는 암석, 금속, 그리고 다른 광물과 물질들이 다른 곳보다 특정 장소에 더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요. 이건 놀라운 결과를 낳죠. 중력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은 극지방에 서 있는 것보다 적도에 서 있을 때 몸무게가 0.5% 덜 나가요. 대부분의 경우 이는 0.4kg 미만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높이 있는지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있다면 약간 덜 나갈 거예요. 아래는 내려다보지 마세요. 지구에서 가장 단단한 생명체는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어요. 이끼 새끼돼지라고도 알려진 물곰은 8개의 다리와 길이가 1mm도 안 되는 뭉개진 머리를 가진 귀엽고 작은 동물이에요. 미시적인 키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어디에서나 생존할 수 있어요. 젖은 이끼나 호수 밑바닥을 선호하지만 정말 불편한 곳에 두어도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극도의 추위와 믿을 수 없는 열을 견딜 수 있고 엄청난 압력과 높은 방사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어떤 작은 물곰들은 아무런 보호 없이 심지어 우주 공간에서 10일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아남기도 했어요. 대단하죠? 이들은 공 모양으로 몸을 말아 겨울잠을 자면서 이 모든 걸 견디는데 이게 산소와 음식에 대한 그들의 필요성을 줄여주죠.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약 17%예요. 만약 여러분이 우리 지구에서 90kg이었다면 달에서는 겨우 15kg으로 줄어들 거예요. 또 지구에서 운반할 수 있는 것보다 6배나 더 무거운 걸 운반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달 표면 위를 걷는 게 더 쉬울 거예요. 하지만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무거운 우주복 안에 있는 여러분의 발은 15cm 깊이의 달 토양 아래로 가라앉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걷는 지루한 과정을 건너뛰고 공중을 뛰어다니기로 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순식간에 점프를 제어할 수 없게 될 거예요. 게다가 달의 표면에는 깊은 분화구가 흩어져 있어요. 모든 분화구를 피하는 건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은 일식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달이 태양보다 400배 작지만 지구와 400배 더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태양을 가릴 수 있어요. 하지만 5천만 년 후, 그때쯤이면 전 없겠지만 위성의 궤도가 바뀌기 때문에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릴 수 없을 거예요. 나사의 우주복 한 벌은 믿을 수 없는 152억 원이에요. 네, 그럴 것 같네요. 이 많은 금액의 70%는 컨트롤 모듈과 백팩 비용이에요. 천왕성의 가장 중심에는 지구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암석핵이 있어요. 다른 행성들과 비교했을 때 천왕성의 중심 핵은 4928도로 꽤 차가운 편이에요. 얼음 멘틀이 고체 핵을 둘러싸는데 그게 행성의 가장 큰 부분으로 약 80%예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얼음이 아니에요. 물, 암모니아 얼음, 그리고 메탄으로 이루어진 뜨겁고 밀도가 높은 액체로 때로는 물 암모니아 바다라고도 불리죠.
천왕성의 대기는 주로 수소와 헬륨이에요. 하지만 붉은 빛을 흡수하는 메탄가스 때문에 청록색을 띠고 있죠. 목성의 바다는 태양계의 어떤 바다보다 커요. 하지만 지구의 바다와는 달리 물이 아니라 금속성 수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다의 깊이는 놀라운 4233km예요. 이건 지구 둘레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금성은 화산에 관한 한 챔피언이에요. 이 행성에는 약 1600개의 주요 화산이 있어요. 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폭발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로부터 2억 5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어요. 이것은 우주의 어떤 물체로부터 감지된 소리보다 더 깊은 소리로 웅웅거려요. 피아노의 중앙 도음보다 57옥타브 낮아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보다 1000조 배나 더 깊은 거죠. 수성은 몇십억 년이 되었어요. 2016년 과학자들은 우리의 태양,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TV 채널, 뉴스가 우리의 태양이 있던 자리 가까이 온 블랙홀에 대해서 이야기 중이에요. 심지어 응축 원반도 보이고 하늘의 배경이 약간 일그러져 보여요. 그 뜻은 정말 가까워졌다는 거죠. 보통 블랙홀은 너무 멀어서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요. 망원경으로도 직접 볼 수 없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대체 무슨 일인 거죠? 태양은 어디 갔죠? 블랙홀이 삼켰나요? 태양은 우리 태양계 중심에 있어요. 우리를 태우지 않을 만큼 충분히 멀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빛, 동쪽에서 솟아올라 서쪽에서 지는 따뜻한 아름다운 광경을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까웠죠.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죠.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질량이 큰 물체는 전체 질량의 99.8%를 차지하고 있어요. 너무 넓어서 태양 내부에 100만 개 이상의 지구를 넣을 수 있죠. 우리의 태양이 블랙홀로 변한 걸까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엔 너무 이른데요. 제 말은 그런 식으로 형성되거든요. 거대한 별들이 수명이 다해서 폭발하면 이건 초신성이라고 불리는데 결국 스스로 붕괴되어 아주 작아져요. 이건 크기는 작은데 질량은 거대해요. 그래서 블랙홀의 중력이 아주 강하고 심지어 가까이 오는 빛도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의 모든 별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어느 순간 사라질 거예요. 우리 태양은 매초 400만 톤의 질량을 잃고 있고 결국 우주에 남아있는 유일한 에너지는 블랙홀에 의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블랙홀은 먼지, 가스 그리고 방사능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방사능은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행성 근처에 오지 않길 바래요. 우린 더 이상 태양계에는 빛이 없어요. 빛도 없고 열도 없어서 수성과 금성조차 곧 얼음으로 뒤덮일 거예요. 지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새로운 빙하기에는 아무것도 생존할 수 없다는 걸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요? 유일한 구원은 아주 빠르게 회전해서 열을 발생시키고 있는 응축 원반인데 그건 너무 위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블랙홀의 질량이 이전의 태양과 동일하다면 지구를 포함한 모든 행성들은 같은 궤도에 머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태양보다 질량이 크다면 그걸 지금 우리 과학자들이 알아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안녕 태양계야, 만나서 반가웠어. 오, 이런 무슨 일이죠? 맑고 화창한 날이었는데 갑자기 어둠이 내리쬐는 게 보여요. 아직 시기가 오후 2시인데 어떻게 밤이 된 거죠? 그리고 달도 달라 보여요. TV 보도에 따르면 우리의 태양이 사라졌고 몇몇 불가사의한 사건들 때문에 달이 더 이상 지구 궤도를 돌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 태양계 중심에 있다고 하네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태양이 우리 태양계 중심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는데 이제 8분 20초가 남았어요. 태양 에너지가 핵에서 표면으로 이동하는데 수백만 년이 걸릴 수 있지만 8분 20초는 정확히 햇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이 빛은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가로질러 이동하는데 이는 태양에서 우리가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우린 더 이상 거주 가능한 영역이 있지 않아요. 거주 가능 구역은 행성의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우리의 경우 태양인, 즉 항성으로부터의 거리예요. 이제 태양이 없으니 빛이 우리에게 더 이상 도달하지 못하게 될 거고 우리의 행성은 점점 얼어붙어 생명이 없는 바위가 될 거예요. 우리가 지구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태양 에너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술을 생각해낼 시간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수백만 년 또는 수십억 년 후에 몇몇 다른 문명의 과학자들이 생명체가 존재했는지 증거를 찾기 위해 이곳을 탐사하겠죠. 우리가 화성과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에서 항상 생명이 없었는지 혹은 몇몇 유기체들이 그곳에 살았었다는 징후가 있는지 알아내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삶의 필수적인 다른 뭔가도 빛의 속도로 이동해요. 중력이죠. 태양 없이 약 8분 이상
행성들은 태양계의 텅 빈 중심 주위를 계속 돌 거예요. 시간이 가고 마침내 방향을 알 수 없는 우주 어딘가로 떠내려가게 되겠죠. 달은 우리를 제자리에 둘 수 있을 만큼 강한 중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따뜻함과 삶을 지탱해 줄 만큼 밝게 빛날 수도 없죠. 너무 멀어져서 이젠 거의 보이지 않네요. 예전처럼 우리 행성을 평화롭게 접근하지 않는 달 때문에 조수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람도 많이 불어요. 바람이 훨씬 더 세지고 빨라요. 모든 게 정상이었을 때 우리의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날씨와 계절이 바뀔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기울기가 너무 심해서 엄청 빠르게 추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다들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영원한 어둠에 잠길 때까지 아직 1분 정도 남았어요. 우린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고 부주의하게 살았던 어제의 삶이 어떻게 끝이 났는지 몰라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지만 갑자기 거대한 중성자별이 우리 태양이 있던 자리를 차지한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뭔가가 다르다는 건 알아차렸을 뿐이고 태양이 더 작아지고 이상해졌어요. 나머지는 뉴스에서 들었죠.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태양이 중성자별 뒤에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태양이 태양계 밖으로 밀려나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갔을까요? 중성자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밀도가 높은 우주물체예요. 태양보다 질량이 거의 2배 크지만 지름은 15km에 불과한 항성에 압축되어 있는데 이건 지구에 있는 도시만한 크기예요. 중성자별은 거대한 별의 연료가 부족할 때 생겨나요. 그게 크게 폭발하며 붕괴되죠. 그것의 가장 중심 영역인 중심핵이 붕괴하고 모든 전자, 음전하 입자와 양성자, 양전하 입자가 하나로 뭉쳐져 중성자로 만들어져서 전하를 띄지 않거나 중성 충전 상태를 띠게 돼요. 우린 지금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종말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이 중성자별은 지구보다 20억 배 더 강한 중력을 갖고 있어요. 그 뜻은 우리의 새 태양이 자기 쪽으로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을 끌어당겨 결국 파괴할 거란 거예요. 벌써 시작됐어요. 우리가 아는 바로는 처음에 행성들이 중성자별의 강력한 힘에 이끌려 안정적인 궤도를 벗어나고 있어요. 아주 급속도로 혼란스러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중성자별은 초당 700회 이상 회전해요. 이건 엄청나게 빠른데 우리의 태양은 27일에 한 번 회전해요. 그래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행성을 파괴한 후 이 별은 빛의 약 5분의 1의 속도로 우주를 계속 회전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느려지며 사라질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수천 년 후 많은 중성자별들이 느려지며 꺼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항상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만약 그게 다른 별과 만나게 되면 그것의 궤도를 돌면서 그 대기를 빨아먹으면서 어느 순간 붕괴되어 거대한 블랙홀로 변할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태양은 다 타버릴 거였어요. 중성자별이 나타나기 전까지 태양은 46억 살이었고 이는 수명의 반쯤 지난 거였죠. 이미 수소 저장소에 반을 태워버렸고 다음